제목 절망의 대한민국 탈출 전략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그 강의의 내용은 제가 그동안 이재명 정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미국에 한 3개월 정도 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저를 사랑하시는 목회자들이 좀 와서 좀 쉬라고 그래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사람도 만나고 미국은 도대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쉬고 있는데 한국 상황을 계속 이제 주시를 했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봤더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정권과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또 좌파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계라고 몰고 또 국민의힘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 전체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서 이 체제를 완전히 그냥 해체하려고 막 전방위적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극복해야 될 역전해야 될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전혀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못 세우고 그냥 일방적으로 난타당하고 꼼짝도 못하는 현상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분명히 전략이 있는데 이 전략을 역전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체제전쟁 마스터 플랜입니다. 어떤 전략 전술로 이 전투에서 임함으로써 우리가 승리할 것이냐, 이거를 완전히 전세를 역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부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세력 체제전쟁 전세 대역전 전략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시 이기는 게 아니고 완전히 전세를 뒤집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이제 이게 전쟁이 어떤 성격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며 이거를 역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과연 가능한 건지 이해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전략을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모두가 다 읽고 공유해 줘야만이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이 나온 지가 한 달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강의도 하고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보문고 정치사회 분야 2위, 앞으로 전체 1위가 될 때까지 전한길 대표가 이거를 보더니 이 책은 우리 5,200만 명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읽어야 될 책이네, 너무 쉽게 잘 돼 있네 하면서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전한길 뉴스를 할 때마다 홍보를 해주겠다고 그러더니 진짜 매일 해주더라고요. 참 약속을 잘 지키고 뜨거우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반드시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역전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 내용들을 중에서 일부를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지금 좌익 세력들 내란 프레임 공세를 언제부터 취했습니까? 대통령 비상계엄 때부터 바로 직후부터 이거는 내란이라고 막 덮어 씌우더니 그 다음부터 끝없이 내란 공세를 해서 대통령 탄핵시키고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멈출 줄 알았더니 안 멈추고 계속 가서 이재명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도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완전 해산시키려고 하지요.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왜 그 8월 25일 날 이재명이 이제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혹시 공산혁명 가운데서 하는 숙청 아니냐라고 말했더니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을 지칭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전제군주를 꿈꾼 친위 쿠데타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친위 쿠데타라고 말했는데 이 친위 쿠데타라는 말은 언제부터 했냐면 비상계엄이 있고 난 직후부터 끝없이 전제군주를 꿈꾼 친위 쿠데타다. 영구 집권 욕망에서 비롯된 친위 쿠데타다.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이거는 내란이라고 지목하면서 끝없이 이게 이제 공격을 했었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세력으로 몰고 그 다음에 그걸 지지하는 정당도 내란 정당으로 해산하고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많은 자유민주주의 세력 자체를 제거하기 위한 거대한 프레임으로 이렇게 활용해 온 거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그게 증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프레임은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이들을 엄호하는 이 정권의 공통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꾸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전투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대한민국 내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과의 어떤 전투가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의 영역을 넘어 이제 트럼프와 이재명과의 싸움으로 또 이제 이재명 정권과 자유민주주의 세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의 전투로 지금 확전된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전쟁 양상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들은 끝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이렇게 총공세를 가하면서 윤 대통령을 지금 1.8평이 거의 사형수가 있는 방과 같은 그런 열악한 곳에 갇혀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청래 같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은 사형당할 것이라 걱정 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해야만 이 모든 지지 세력이 제거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만 탄핵당하고 윤석열 대통령만 처벌당하면 모든 게 끝날 것이냐?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제거가 아니고 지금 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어서 멈추지 않고 바로 국민의힘당을 내란 정당으로 해체시키거나 거의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200석을 넘어 그걸 가지고 헌법을 바꾸고 그 다음부터 체제를 바꾸는 게 목표입니다. 그 이후에 진짜 숙청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만약에 헌법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헌법이 바뀌는 순간에 우리는 지금 헌법 수호 세력인데 그때가 되면 반헌법 세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국가 수호 세력인데 그때가 되면은 반국가 세력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체제 수호 세력인데 그때가 되면 반체제 세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숙청이 이루어지면 아마 가공할 만한 고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공산 정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있어서 많은 숙청들이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 내 우파 진영, 국민의힘당을 위시해서 일반 우리 우파 진영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요. 그냥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그게 어떻게 내란이냐. 이와 같은 힘없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의 변호팀에서조차도 그거는 헌법의 77조 뭐 이렇게 헌법 조항을 보거나 또는 개헌법을 보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거나
또는 많은 학자들의 어떤 통설을 볼 때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비상계엄을 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법정에서는 아주 타당한 얘기인데 지금 듣는 이들은 누구냐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이잖아요. 그 말을 받아들이겠냐고요. 싹 무시해버리지. 그래서 이와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한테 자유민주주의 논리로 아무리 설득을 해도 받아들이냐면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 지금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이런 논리가 아니고 바로 그들이 내란 세력을 역공을 취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공격을 제대로 안 하고 우리가 내란이 아니다라는 변명, 항변, 변호의 논리만 우리가 주구장창 해왔다. 효과 없는.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당수 우파들은 내란 공세를 겁을 내 가지고요. 막 그냥 덮어 씌우니까 야, 이거 처벌당하는 거 아니야? 막 겁을 먹고요. 회피적인 행동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비상계엄을 반대했다. 그러면 봐줄 줄 알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에서 출당시키면 될 줄 알고 빨리 출당시켜라. 우리 당이 피해를 본다. 또 비상계엄 한 것을 국민들한테 사과하자. 이와 같은 모든 언행들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들의 이미 논리가 그 사람 속에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버린다고 해서 좌파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란 프레임이 이제 포기하느냐 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쓰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이제 방어해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란 프레임은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거는 비상계엄이 내란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윤석열과 국민의힘당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파괴하는 데 가장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공격 포인트를 이것이 내란이 아니라고 방어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너희들이 내란 세력이라고 그들이 내란 세력을 증명해내고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7, 80%를 써야 한다. 그래서 역공을 취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보면 혹시 못 느끼세요? 김현지 사건 이후에 힘을 상당히 잃고 있잖아요. 바로 그들의 약점, 종북 사상을 가진 바로 반체제 세력, 혁명 세력, 내란 세력임을 증명해내니까 뭐냐면 그들이 지금 우리를 내란 세력으로 공격을 못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을 시사하는 말을 얻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상당히 전체적인 윤곽을 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그걸 살펴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고 이것을 이해해야만 진짜 역공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란 프레임을 탈피하는 방법은 답은요, 딱 하나예요.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 사상전을 해야 된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종북 세력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지속 반복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바로 그게 급소라고요. 지금 딴 소리 하지 말고 모두 일치로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이제 바로 이 전쟁은 잠시 멈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서 에너지를 모아서 바로 그들의 급소를 공격하는 쪽으로 해야만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냐?
첫째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사실인지 그걸 좀 알아봐야 되겠다고요. 지금 윤 대통령을 보고 친위 쿠데타를 했다, 영구 집권을 꿈꾸려고 친위 쿠데타 했다고 막 지금 덮어씌우죠. 근데 윤 대통령이 자기가 무슨 다시 대통령이 되려고 친위 쿠데타를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했어요? 뭐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알지 않고 그냥 비상계엄을 반대한다, 그거는 잘못됐다고 말하기 이전에 그가 왜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 사람이 주장했던 그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자, 비상계엄은 12월 3일 날 이제 밤 10시 30분쯤 이제 선포를 했는데 그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했던 이제 선포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다.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분이 비상계엄을 한 이유를 여기에서 다 설명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비상계엄은 정당한 게 되고,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쪽에서 말한 대로 친위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포인트,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그 이유 중에서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첫째는 종북 반국가 세력이 국회를 장악한 게 사실인가 여부예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종북 반국가 세력이 국회를 장악해서 입법 독재를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종북 반국가 세력이 국회를 장악한 게 맞는지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사실인지 아닌지. 두 번째는 종북 반국가 세력이 국회를 장악해서 뭘 했냐면 그 다음에는 국회를 진지로 해서 행정부,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정부를 전복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체제 전복을 기도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 돼 있잖아요. 여기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근데 그게 정부 전복을 하고 체제 전복을 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지금 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조건 자기가 뭔데, 얼마 전에 교수 한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나는 말이야 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막 거품 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파인 어떤 그 교수인데, 그런 걸 보고 이 도대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했을 때 말했던 게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도 하지 않고 자기 상식으로 가지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비상계엄이라는 게 마치 무슨 폭동만 일어나야 비상계엄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알아봅시다. 이게 어떻게 윤 대통령이 했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이제 증명이 돼야 돼요. 첫째, 종북 좌익 세력의 국회 장악, 체제 전복 시도가 사실인가? 국회 장악을, 종북 세력이 국회 장악한 게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비상계엄은 정당하다. 자, 이 문제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은 2000년도에 국회 총선이 2000년 4월에 있었거든요. 4월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요 정당이 3개 있었어요.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이런 3개의 정당이 있었는데 3개 정당 다 어떤 노선이라고 그 당시에 국민들은 이해를 했느냐 하면 다 보수 정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정당을 보수 양당 체제라 그랬어요. 한나라당도 보수 정당, 민주당도 보수 정당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보수 양당 체제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물론 민주당 안에 이미 그때부터 주사파 전대협 세력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들어간 거지 정당 자체가 좌파 정당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좌파 정당이 있었냐 하면 있었어요. 뭐가 민노당이라고 있었는데 언제 만들어졌느냐? 2000년 1월 달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총선을 했으니까 3개월 만에 총선을 했으니까 국회의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없었는 거야. 그러다가 2008년 총선 때 가보면 새누리당이 165석, 민주당이 81석,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있었던 자유선진당, 충청도를 기반한 정당이었죠. 14석.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때 2000년도에 없었던 민노당이 5석을 얻었어요. 국회의원 5석, 진보신당, 민노당에서 뛰쳐나온 PD 계열이 만든 정당이 2석이니까 7석이 됐네요. 그래서 좌파 정당이 조금 생겼어요. 이때가 2008년도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2008년도 2020년도로 가고 2024년도에 가보니까 완전히 판세가 역전되어 버린 겁니다. 우파 정당은 국민의힘이 유일합니다. 제도권 정당으로는 국민의힘당이 108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좌파 정당은 우후죽순처럼 생겼어요.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열린민주당, 지역당 연합, 노동당. 물론 이 중에서 이제 국회의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총 합해 보니까 188석이 됩니다. 이제 아니 불과 10여 년 전에만 해도 좌파 정당이라는 게 극소수였는데 10몇 년 만에 좌파 정당이 완전히 국회를 다수를 점해버리는, 말하자면 국회가 전복된 겁니다. 전복됐다는 말은 뒤집어졌다는 뜻입니다. 반체제 세력이 이제는 다수로 국회를 장악했다. 그러면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거 있잖아요. 종북 반국가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고 하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10몇 년 만에 이렇게 뒤집어졌지? 이제 궁금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려면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적어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설명을 해야, 이야, 그런 기기묘묘한 전략 전술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전복이 됐구나, 국회가 전복이 됐구나 알 수 있어요. 크게 따지면 두 가지 어떤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2001년도에 북한이 종북 세력을 보고 민노당으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민노당으로 들어갔습니다. 2001년도부터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민노당에 들어가서 당을 장악한 후에 이제 2012년도 대선에서 정권 잡아라, 종북 정권을 잡아라 해서 이석기와 문재인의 공동정부를 만들려 하다가 막판에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통진당이 해산됐죠. 이석기 해산됐다고 됐는데,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또 성남으로 가서 이재명 세력과 함께 세력을 넓혀서 다시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하면 좀 길어요. 그렇지만 국회가 전복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기반이어야 될 국회가 이제 그들의 이게 장악당해서 행정부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하는 말이 맞다 안 맞다?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둘째 문제입니다. 그 윤 대통령이 말했던 것 중에 종북 반국가 세력에 의해 가지고 국회를 장악해서 행정부 마비시키고 사법부 마비시키고 막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들에 의해 가지고 정부가 전복되고 체제가 전복되는 것이 기도하고 있는 게 사실인가? 만약 사실이라면 비상계엄은 정당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국회가 전복된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제 그러면 정부마저도 전복이 됐나? 이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선거를 통해서 부정선거든 어떤 이런저런 요인에 의해서 이재명이 이제 정권을 잡게 돼서 행정부를 장악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을 할 때도 전복 기도가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여러분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헌법 규정이 제77조입니다. 헌법 제77조. 언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나 하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선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전시라는 것은 전쟁일 거고 사변이라는 것은 말하면 폭동이나 뭐 이런 거겠죠. 옛날에 6.25 전쟁을 보고요, 6.25 사변이라 그랬어요. 그 사변이라는 의미는 김일성의 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을 보고 사변이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지금 또 그 다음에 전시 사변과 옆에 뭐가 있어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선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야 비상계엄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에 준하는 국가 마비라든가 그 다음에 정부가 전복될 위기에 있으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 국정원법 있죠. 국정원법이 있었는데 국정원이 어떤 국내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해 놨어요. 그런데 문재인 때 그거를 없애버린 거야. 국정원이 국내 정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버리고 나아가서는 국정원에서 간첩 잡는 대공수사 기능까지 없애버렸어요. 이제 국정원은 뭐가 돼 있냐? 체제를 수호할 기관인데 체제 수호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없애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뭐 그거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국내 정보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5개를 놔뒀어요. 항목을 5개를 놔뒀는데 뭐냐면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조직 이 5개의 항목에 대해서 국내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대공은 뭐예요? 공산주의를 막는 거. 그다음에 대정부 전복은 정부 전복, 정부 전복을 막는 거. 이 활동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 활동 분석하고 이거에서 이제 정보 활동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자, 국정원은 체제 수호 기관인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대정부 전복, 정부 전복을 막는 활동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대정부 전복을 국정원만 하고 대통령은 대정부 전복 기능 해야 될 역할이 없나 하면 당연히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 수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복되는 걸 막는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종북 반국가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고 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 마비시키고 정부를 전복하는 시도가 있다면 그 또한 전시사변과 같은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보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뭘 생각하냐면 아니 비상계엄을 할 때 전시사변도 아니고 아무런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지고 아무 일이 없는데 왜 군인들을 이렇게 동원하는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했나? 미쳤나? 아니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뭘 모르냐 하면 이 전쟁이라는 게 꼭 총 들고 막 그냥 총알이 빗발치는 것만 전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전쟁, 총성 없는 전쟁이 더 무서워요. 지금 뭐냐면 중국이 북한이 간첩을 내려보내고 보이지 않게 전부 다 전복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눈에는 안 보이잖아. 그러나 너무나 무서운 위험한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국가는 다 이와 같은 간첩들에 의한 체제 전복을 막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많은 정보기관을 거느리면서 이 실상을 다 보고 있는데 이거 심각하다. 그러면 당연히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위기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국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대통령 특활비 제로로 빵으로 만들었어. 감사원 특활비 빵. 아니 생각해봐서 특활비라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감사원이나 대통령실에서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활동하려면 커피 한 잔이라도 사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죠. 그거를 제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는 있는데 휘발유를 다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국가가 움직일 수 있어요? 정부, 행정부가?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국민들은 그걸 모르고 이거는 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비상계엄을 했느냐 말하는 것은 국가의 어떤 그 운영 시스템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저는 국정원에 있으면서 끝없이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을 다 27년간 관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물론 내용상, 절차상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자체가 이거는 위법하다, 내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명확한 겁니다.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등장한 후에 언제였어요? 2022년도 오부 대선이죠. 6월, 7월 이때 이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내가 강의를 통해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 정부가 전복됐습니다. 사실상 적화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무슨 소리야. 대통령이 지금 당선돼 가지고 정부를 장악했는데 무슨 전복이 됐다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왜 이게 전복이 됐는지.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정권을 겨우 잡았어도 지금 이미 윤 대통령 밑에 있는 경찰, 검찰 모든 부처가 대통령 말 안 들을 거다. 대통령은 아마 위에 얹혀 있을 거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사실로 다 드러났어요. 제가 전에도 강의할 때 말했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것은 12월 3일이었죠. 맞죠? 3일이었는데 이틀 뒤 12월 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대통령 직속,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는 행정부 내에 경찰, 검찰,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대규모 수사단을 만들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아니 대통령이 지금 비상계엄을 직무정지가 된 건 12월 14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대통령의 권한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경찰, 검찰, 공수처가 그것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규모 수사단을 만들었다? 이해가 돼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정부 전복이라는 겁니다. 뒤집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의 명령을 받고 대통령 체포하는 이런 대규모 수사단을 만들었느냐?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외곽에서 컨트롤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전에 전부 다 협조망들이 정부 내 곳곳에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제 말이 전부 전복이란 말이 이제 이해되십니까? 예. 그랬으면 이 정도 되면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비상계엄을 한 것이 내란이라고 몰면 돼요, 안 돼요? 오히려 그 내란을 대통령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던 사람이 내란 세력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커스는 무엇이냐 하면은 종북 좌익. 좌익은 뭐를 말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을 좌익이라고 합니다. 좌익이라고 거기다가 종북이란 말을 붙이면 북한식 공산주의 체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을 종북좌익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종북좌익 세력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공산혁명 세력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게 내란 세력이라고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자본주의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공산주의 체제로 만드는 그런 것을 지향하는 혁명 세력이라고요. 끝없이 이들은 뭐냐면 혁명을 지향하고 내란을 지향합니다. 지금까지 공산주의가 마르크스 이래 지금까지 끝없이 시도했던 것이 내란입니다. 내란 전공이 그들이라고요. 그 사상적 실체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근데 진짜 특히 지금 우리 현재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종북적 이 좌익 세력은 물론 그 안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좌경적인 인사들도 상당수 있습니다만은 주도권이 종북 좌익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그다음에 진보당 이런 데가 다 뭐냐면 종북적 좌익 세력이 그 당의 주도권을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종북 세력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이게 실천연대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정식 명칭은 6.15 남북 공동선언 실천연대인데 광우병 촛불 시위도 주도했고 등등 다 했는데 2009년도에 이제 국정원 수사국 그다음에 또 등등등 이렇게 검찰에 의해 가지고 이적 단체로 이제 판결이 된 단체입니다. 이적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원 가택 수사 가운데서 충성 맹세문이 입수가 됐는데 한번 볼까요?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장군님 품이 그립습니다. 남녘 민중도 자애로운 장군님 사랑의 품에서 복락을 누릴 그날만을 고대합니다. 아, 누구란 말이냐? 그리운 우리 장군님과 남녘 민중을 갈라놓은 놈이 누구란 말이냐? 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장군님께서 손져 부르십니다. 어서 오라, 어서 오라. 나의 아들, 딸들아, 나의 동포들아. 이래서 났어요. 지금 이들 속에 그날이 어떤 날이고 승리의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적화 통일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종북이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색깔론으로 뒤집어 씌워서 아닌데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종북 세력인데.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보자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2012년도 4월은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회에 통진당이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13석을 얻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통진당과 이석기의 통진당과 그 다음에 문재인의 민주통합당이 야권 연대를 해서 그렇게 했던 총선이었고 이석기의 통진당이 엄청난 승리를 거뒀던 그런 총선이었죠. 그런데 이 총선이 만약에 그냥 무사히 지나갔더라면 그 이석기의 통진당과 문재인의 민주통합당이 야권 연대를 했는 그거에 총선 때 했는데 그 연대 체제가 쭉 언제까지 12월 대선 때까지 이어졌더라면 바로 이석기와 문재인의 공동정부가 돼가지고 완전히 종북 정권이 탄생하고 북한하고 적화 통일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총선 다음 달인 12월 5일 날 통진당 내분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 킨텍스에서요, 했는데 서로 난투극이 벌어지고 머리끄덩이 잡아 당기고 했습니다. 5명이나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유는 이석기와 같은 그런 경기동부연합 이 인원들이 부정선거를 엄청 한 거야. 비례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태가 진화되면서
2, 3개월 동안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와, 통진당이 좋은 정당인 줄 알았더니 진보란 말을 써가지고 통합진보당이잖아요. 진보란 말을 써서 좋은 정당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1심에 간첩단하고 연결돼 있지, 왕재산하고도 연결돼 있지, 뭐 보니까 민혁당하고도 연결돼 있지, 뭐 그래서 이런 정당이었어 해가지고 지지율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야권연대가 깨졌는데 어쨌든 그 사건 이후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다음 해 이석기의 지하 조직 아로가 이제 들통나는 바람에 이제 이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되는 그런 사태까지 맞았죠. 바로 그때 통진당 내분 사태 때 바로 이종철이라고 전 고대총 학생회장을 했고 지금은 국민의힘당에서 지금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인사인데 굉장히 인성도 좋고 전향을 해가지고 아주 정말 제대로 활동을 하는 그런 아주 우익의 전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TV조선에 나와가지고 종북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줬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종북 세력의 특성이 어떤지를 이만큼 정확하게 한 아마 이 설명은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은요, 지금 뭘 보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 통진당의 실체가 뭐라고요? 경기동부연합.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이 당 주도권을, 당권을 장악하고 있고 그 당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 어떻게 말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종북 세력 주사파의 실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뭐 종북 세력이라 하면 북한에 어느 정도 우호적이거나 김일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실제 종북 세력 주사파는 철저히 북한의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주체사상의 조국 북한과 같은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혁명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해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김정은을 통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종북 세력 한총련을 너무 잘 알고 한총련의 일부가 지금 다 뭐냐 하면은 저 경기동부연합 통진당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실체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통진당 세력이 이런 세력이라고. 국민들 이들의 실체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통진당은 북한과 연계된 혁명 세력이고 국가 전복 세력입니다. 자, 이런 세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세력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통진당이 해산된 후에 이재명과 함께 경기도로 갔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서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현지 같은 사람이 다 경기동부연합 그 성남에서 같이 그냥 했던 그 주류 세력이고 어쩌면은 그 사람들 그 위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분명히 그 실체가 더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봤을 때 비상계엄을 한 이유는 이미 그렇게 국회가 장악당하고 지금 정부가 전복되는 그 신상을 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제3의 포커스는 뭐냐 하면은 공산혁명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되냐 하면은 반동분자 숙청 작업이 동반됩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런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진 것 1917년도 레닌에 의해서 러시아가 공산화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점 공산주의 사상이 확산이 돼서 2차 세계대전 바로 그 이제 종전 무렵에는 동유럽이 다 공산화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중국이 공산화되고 베트남이 공산화, 캄보디아 공산화 막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동반됐던 게 뭐냐? 반동분자 숙청이에요. 반동분자가 뭐냐고요? 이번에 정청래가 뭐라 그랬어요? 정청래 당대표인데 더불어민주당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반동이란 말을 썼으라고. 반동. 지금 이 사람 머릿속에 반동의 개념이 있다는 거는 뭐냐? 공산주의로 가는 게 진보고 발전이고 개혁인데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저항하고 하는 세력을 뭐냐면 반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동분자. 반동분자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아까 지금 제가 말했는 거 공산주의를 넘어 북한에 추종하는 종북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지금 이런 어떤 국회 장악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이야기할 때 결국은 이들은 누구냐면 본질적으로는 공산혁명 세력이에요. 북한식 공산혁명 세력.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뒤따르는 반동분자 숙청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언제쯤? 체제가 바뀔 때 가속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주는 줄 알지만은 누구는 아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지 알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숙청이나 혁명 같다. 혁명이라는 말은 여기서 공산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주의 혁명, 공산혁명. 반드시 지금 숙청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뭘 보고 그런 말을 하냐 하니까 손현보 목사님 지금 막 구속당하고 기독교 뭐 그게 이단이든 뭐 아니면은 뭐 정통교회든 이단이든 상관없이 어떤 기독교 종교가 지금 탄압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을 막 지금 체포해가지고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막 특검을 만들어 수사하고 이 모든 과정을 숙청 작업으로 보는 거야. 이 숙청 작업을 진행하는 자가 뭐냐면 공산혁명 세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공산혁명 세력을 알고 있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왜냐하면 본인이 1기 트럼프 정부 때요. 미국 내에도 지금 좌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 좌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오카시오 의원인가 뭐 이런 미국 민주당 내에도 아주 공산혁명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물러나게 되면 트럼프 지지자들을 스탈린식 또는 모태똥식 그 어떤 숙청을 해야 된다고 막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로 이미 그도 끝없이 뭐냐면 그들에 의해 가지고 숙청을 시키려고 하는 대상에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전 세계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면서 공산주의와의 치열하게 같이 싸웠던 혈맹 아닙니까? 미국이. 또 거기다가 지금 중국을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했지만은 이제 중국은 공산주의 사상을 안 버렸네. 이제 그들과 사상 전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은 전 세계를 다시 신냉전 질서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그다음에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는 진영과 다시 나누는 작업을 누가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 혁명인지 숙청인지 모르고 있다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밑에는 지금 17개나 되는 정보기관들이 쫙 포진해가지고 한국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든 걸 다 지금 체크하고 관찰하고 있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지금 그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지금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지금 숙청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규정해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냐면 우리 국민들이 더 모르는 거야. 선동을 당해가지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는요,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며칠 전에 어떤 모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 대한민국에 공산주의는 있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걸 보고 내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침투가 심각한 침투 또는 사상적 혼미 이런 게 있는가 참 답답했는데요. 공산주의는 조금만 더 우리 그 공산주의가 생기고 그다음에 공산주의가 90년 전후에 사라질 때까지 공산국가에서 일어났던 집단 학살의 숙청의 엄청난 비극이 그걸 제대로 조금만 안다면은 그런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프랑스에서 그 학자들이 11명이 그동안의 공산국가 70년의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나 이제 연구를 했는데 최소한 1억 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억 명. 캄보디아에서 폴포트 정권 75년도에 폴포트가 정권 잡은 후에 800만 명 중에 200만 명을 죽였고 이 지금 시신들이 해골이 그대로 전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떡하고요? 6.25 전쟁 때 북한이 남침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북한군이 오자마자 그 마을에 있는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군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완장차고 그 동네에 있는 형님 아우하던 그 동네 참 그 이웃들을 전부 다 동네마다 체포해가지고는 인민재판으로 처형하고 그 다음에 형무소 교도소에 구속시켰다가 나중에 6.25 전쟁 인천 상륙 작전이 있고 나서 바로 전세가 역정되면서 다 처형하고 올라갔잖아요. 대전 형무소에서는 6천여 명이나 학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걸 보면은 이건 6.25 전쟁 때 우리가 겪었던 선배들이 겪었던 바로 숙청을 우리가 또 까맣게 세월이 흐른 후에 잊었어야 되겠는가. 79년도에 난민전 사건이 있었죠. 그때 주모자였던 김남주라는 시인이 서대문 형무소에 한 10년 정도 난민전 사건으로 갇혀 있었는데 그때 바로 김정익이라는 좌익 사범한테 공산주의론을 가르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남조선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민족 반동 세력을 철저히 죽여 없애는 것이다. 그 숫자는 200만 정도는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적은 수의 반동의 피는 필수불가결하다. 여기 반동 나오잖아요. 반동. 예.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고요. 말로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진짜 피를 보는 거야. 지금 우리가 벌써 이게 정권을 잡은 그 당대표가 반동을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가 다시 지금 살아 숨쉬는 거야.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저 칼 가지고 저 친구 저 X 같은 놈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죠. 생각이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그게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반동이란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데서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념을 갖고 증오의 관념을 가지고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지금 위험한 거예요. 6.25 전쟁이 말해줍니다. 형님 아우하던 사람이 그날이 되니까 북한군이 와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지니까 바로 그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 이웃에 있는 그 우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지금 아직은 통제 그게 자유민주 체제가 완전히 이제 해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날이 되면 여러분들은 울부짖어도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이 전선에 있어서 우리는 꼭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내야 돼. 그래야 내 생명도 내 재산도 지켜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의 자유도 지켜진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혁명의 개념이 2017년도 1월 달에 만든 책이에요. 대한민국 혁명하라고. 도대체 나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를 이 책 속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언급한 용어가 적폐청산이란 말입니다. 적폐청산. 그런데 이 적폐라는 말이 진짜 부정부패를 적폐로 보는 건지
또 뭔지. 그런데 딱 보니까 70년 만에 대한민국, 그때 당시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70년이었거든요. 70년에 대한민국 자체가 적폐라고 보고 있는 관념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청산하고 이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 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명을 하려면은 이제 좀 더 필요한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자기는 정치보복 아니라고 하면 뭐냐 하면은 정치보복을 안 하는 거는 결국은 진짜 적폐라고 보기 때문에 정치보복이 아니라 이거는 해야 될 정상적인 조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더 무서운 얘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요, 이제 2포커스 했고요. 3포커스는 우리가 공산혁명 가운데서는 반드시 이런 반동분자 숙청이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숙청 작업, 지금 손현보 목사님 구속시키고 뭐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는 맛보기다, 맛보기. 진짜 숙청 작업은 체제가, 헌법이 넘어갔을 때 일어날 거니까 그때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정권과 그다음에 이 반체제 세력의 실상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해야지, 뭐 알았다 그러고 본인만 알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총력으로 같이 힘을 합해서 전투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워싱턴에 가서 특강을 했는데요, 그때 가보니까 전부 다 미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한국 사람들 보고 왜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안 일어나느냐, 빨리 일어나라, 파이트 이 말을 누구든지 다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요, 기도만 하고 그다음에 기도한 후에 그다음에 다시 어떤 형태로든 행동해야 된다.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이것은 곧 이 정권에 힘을 보태주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4포커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종북 좌익 세력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세력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들은 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시도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계엄은 정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인가 아닌가, 무슨 근거가 있냐고 하면, 예, 근거 있죠. 많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광우병 사태도 이명박 정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전복 시도였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 10월 29일부터 있었던 촛불 시위,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사실은요, 언론에 나온 어떤 몇 가지의 논리, 완전히 가짜 뉴스를 가지고 대통령을 바로 끌어내리고 탄핵까지 그냥 시켜버렸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냥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하고의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이게 탄핵당할 만한 어떤 위법을 저질러서 된 게 아니고, 이들이 이미 먼저 작전을 꾸민 거예요.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작전을 꾸몄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희생의 제물이 된 거죠. 근데 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이 작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북한에서 시작됐어요. 바로 2016년도 3월부터 북한이 박근혜 처단, 4월부터는 박근혜 탄핵, 그 다음에 난수 방송을 해가지고 남한에 있는 간첩들한테 내보내고, 8월부터 이제 우리 내에서 미르재단 문제 거론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제 최순실 TF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 착착착착 진행이 돼가지고 드디어 폭발을 일으키고, 다 작전인 거야. 이게 내란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촛불 시위가 정말 위험했어요. 2차 촛불 시위. 그때는 저는 2차 촛불 시위가 11월 5일 날 있었는데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때 지금 이 하이에나처럼 민노총이나 이런 좌파 세력들이 청와대를 에워싸면서요, 그냥 담을 타넘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혁명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 어떤 그 상황을 보고 잠을 못 이뤘는데, 그때 바로 3일 전에 11월 3일 날 박원순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소속의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그 어떤 시위 광장을 딱 지켜보면서 뭐라 그러냐,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면 현 정부를 해체하고 비상시국회의라는 초헌법 기구를 만들어가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현 정부를 해체하고 비상시국에는 초헌법 기구를 만든다는 말은 지금 현재 있는 그때 당시에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 자체를 정지시켜 놓고 완전히 혁명을 하겠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로 이해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11월 5일 날 시청 앞에서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 진짜 이들은 혁명정권을 세울 모양이다. 그때 되면은 이제 뭐 인민재판소 만들어지고 막 저 멋대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야, 참 그때는 참 숨 쉬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광화문 광장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이런 모형의 머리를 만들어 놓고 짝대기에 달아가 올려놓고 피 질질 흘리는 거 이런 거 해놓고요. 그 다음에 밧줄로 하고 밧줄로 탱탱탱 묶고 또 그 다음에 뭐 또 하여튼 말할 수 없는 광기가 공산 폭동의 어떤 그 현상들이 광화문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대통령 그런 식으로 뭐냐면 국회를 막 급박을 하는 거야. 대통령 탄핵 안 시키면 용서 안 한다는 식으로 막 그냥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겁을 먹고 막 그냥 이탈자 생기고 해서 탄핵 소추로 넘어갔어.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갔더니 또 헌법재판소를 겁박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밖에 없다. 이거는요 정상적인 탄핵이 아니었다니까요. 이거는 겁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완전히 심리적으로 멘붕 상태에 만들어가지고 한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촛불혁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와 같이 전개된 이 모든 상황들이 이게 혁명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가 전복을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계엄이 있어가지고 불법을 발견한 즉시 그래서 이게 내란이네 그 다음에 쿠데타네 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뭐냐면 탄핵시킨 게 아니라고요. 언제부터 시작했나?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북한에서 지령이 나왔어요. 바로 이렇게 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을 공격하고 하라고 지령이 왔고 그 다음에 바로 출범과 동시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촛불행동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즉각행동에 돌입해야 된다. 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일어난 촛불행동의 집회 숫자가 뭐 한 180여 회가 돼요. 이미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사전 다 내란적 어떤 준비 행동들이 이미 다 진행된 가운데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고요. 총선이 있었죠. 2014년도 4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에서 188석이 이게 좌파 연대 체제가 얻은 후에 직후 3일 뒤에 바로 그 좌파 정당들하고 촛불 행동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바로 뭘 했어요? 바로 윤 대통령 탄핵 주장했어요. 탄핵 주장했다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윤석열의 숨통 틔워주면 안 된다. 틈만 주면 살아난다. 쉬지 말고 몰아치자. 윤석열 탄핵 그날까지 굳건하게 투쟁하자. 탄핵이 비상계엄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사전 각본에 따라 준비된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뭐냐 하면은 원래 공산주의는 뭐예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뭐냐 하면은 정권을 탈취하는 게 목표를 하는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미 다 이런 준비에 의해서 탄핵이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그들이 내란 세력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앞에 부분에 이제 네 가지 포커스는 뭐냐면
그들이 내란 세력이라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어떤 포인트라면, 지금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덮어 씌워지고 있는 외환죄 프레임을 우리가 다시 벗기고, 또 그들이 외환 세력임을 증명해내는 논리예요. 지금 하나는 내란죄를 이제 벗기는 것이라면, 이번에는 외환죄를 벗기는 프레임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8월 25일에 양자회담 하면서 내가 미국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또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지금 열받았던 거,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세력에 대해서 가장 나쁘게 인식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오산 공군기지 급습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왜냐하면은 저도 오산 공군기지에 가봤거든요. 현직에 있을 때 갔는데 엄청난 지하 벙커에 이 화면이 있어요. 화면에 한반도 상공에서 날아가는 모든 비행기가 거기에 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 마우스로 딱 그 비행기를 딱 클릭하면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인지, 어느 나라 건지, 그 다음에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 다음에 기장은 누군지 모든 항적 자료가 다 나와.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북한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다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자산은 어디서 나오냐? 미국에 있는 정보 자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미국이 관리하는 거야. 그런데 특검팀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프레임을 덮어 씌우려고 뭐냐면 미국의 허락도 없이 한국 공군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압수수색을 해가지고요, 검찰에다 넘긴 거야. 근데 지금 일부에 따르면 그 정보가 북한에 갔다가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윤 대통령이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 평양으로 드론을 띄웠는데, 이게 평양 상공에서 하나가 추락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 그 전에 북한이 오물풍선 얼마나 많이 드론으로 띄웠어요.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 건데, 이거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외환죄를 덮어씌우려고. 그래서 뭐냐면 윤석열이가 이거를 그 드론을 띄워가지고 김정은을 자극해서 그 다음에 공격으로 간주해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막 유발하려고 해서 이게 비상계엄에 정당하려고 한 거 아니냐는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논리로 가지고 덮어씌워서 그냥 처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 법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한죄 아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덮어 씌우는 거잖아요. 그게 방어하는 것, 변호하는 것, 항변하는 것,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면 그것 가지고는 효과적이지 않다. 왜? 그들은 이미 작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역프레임을 걸어야 된다. 어떤 역프레임이냐? 자, 보십시다. 지금 그 종북 세력들, 친중 우리 좌익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 외환죄 근거를 찾으려면 차고도 넘친다. 지금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외환죄라는 것은, 내란죄는 내부의 적에 의한 반란을 의미한다면, 외환죄는 적국 또는 적대 세력과, 외부에 있는 적대 세력과 통모 또 이 소통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국가의 어떤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범죄를 뭐라고 한다? 외환죄라고 한다. 지금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북한과 통모해가지고 지금 반란을 도모했다라고 지금 덮어씌우려고 하는데, 외환죄에 관한 한은 진짜 종북 세력들이 외환죄의 주모자들 아니냐. 지금까지 북한과 통모해가지고 북한과 연계해가지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한 게 한두 번이냐고요. 북한과 간첩과 연결되거나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 중국과 연결돼 가지고 수도 없이 대한민국을 지금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데, 외환죄로 따지면 그들이 바로 주범인 거죠. 우리가 그거를 왜 공격 안 하냐 이거야.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요. 천안함 폭침 사건과 북한의 지방선거 개입 공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 2010년도 3월 달에 있었죠. 3월 달에 46명의 우리 건장한 이 장병들이 일순간에 그냥 이 바닷물에 침몰돼 가지고 죽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게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자, 이 3월 그 말쯤 된 며칠일 때 되는데, 그때 천안함 폭침이 일어나고 나서 2달 뒤에 뭐가 있었냐면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북한의 공격이 있으면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고양이 돼서 우파 정당한테 유리해요, 안 유리해요? 유리하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됐는지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그때 당시에 천안함 폭침이 일어난 후에 국민들이 막 진짜 심리적으로 이제 멘붕 상태에 빠진 거야. 이야, 북한이 저런 청년들도 죽이네? 진짜 이거는 공격적인 어떤 그 위협감을 느끼고 있을 때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막 전쟁할 것처럼 막 그냥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조성하면서 뭐라 하냐면 선전선동을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찍으면 전쟁을 너희들이 선택하는 거야. 지금 이번 지방선거는 전쟁이냐 평화냐의 선택이라고 막 협박을 하면서, 이명박 패당에게 주는 표는 전쟁의 표이고 파쇼 독재의 표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전쟁 일으킬 것좀 하니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날 뭐 그런 자꾸 공포 분위기가 있으니 장병들 모아놓고 머리 깎아라, 그 다음에 손톱 발톱 깎아라, 혹시 너 전사하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장사도 지내줘야 된다 이러니까 애들이 진짜 겁을 먹고요, 집집마다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한나라당 찍지 마라, 한나라당 찍으면 전쟁 나면 아들 죽는다 그래가지고요, 한나라당 선거 운동원조차도 한나라당 안 찍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때 야당에서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북한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라고 협박을 하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장 혜택을 본 게 뭐냐 하면은 이거네요. 전쟁이냐 평화냐, 민주냐 파쇼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선동을 했는데, 그래서 대박을 친 게 뭐냐면 민주노동당입니다. 민주노동당. 그 민주노동당이 누가 당권을 장악한? 이석기 경기동부연합 통진당 세력이라고요.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단체장 합해서 142석을 차지했습니다. 대단한 혁명이죠. 여러분, 지금 이게 북한과 남한 내에 있는 이 좌파 정당들이 또는 좌파 세력들이 연합해가지고 그 천안함 폭침의 그 위기를 완전히 역전의 발판으로 삼아 선거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요, 어떤 일이 보자. 서울시에서는 지방의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0 몇 명쯤 되는 110석이 안 돼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얼마를 차지했나, 통합민주당이 몇 석을 차지했는가 하면 한 100석 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완전히 압승을 거둬버리니까 야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 무상급식 문제로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서울시장을 때려치우고 나가서 다음 해 박원순 시장이 당선돼서 박원순 시장이 그 사람에 의한 이제 서울시 예산으로 저 마포에 있는 성미산 마을 있잖아요. 사회주의 공동체 마을이라는 그것을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 전역에 퍼뜨리고, 그 다음에 그 모델이 전국으로 퍼지고 지방에 완전히 좌파 세력이 완전히 급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2010년도 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이거 보면은 결국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 야당들이 결국은 북한의 어떤 위협을 잘 활용해 가지고 선거에도 활용했으니 이게 외환죄 아닙니까? 그러면 역공을 취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뿐이냐고요. 하나뿐이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방선거, 총선, 대선 할 것 없이 한 번도 북한이 남한 내에 있는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외환죄로 하는 그 무수한 근거인데 왜 그거는 이야기 안 하고 지금 윤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외환죄라고 하는데도 그 외환죄 아닌데 또 도망가기 바쁘고 윤석열 대통령이 버리고 이래서 되겠냐는 거예요. 민노당이 2012년 총선 전에 민노당이 5석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5석을 가지고 2012년 12월 대선에서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프로젝트가 있어요. 실제 잡을 뻔했지. 자, 그 내용을 그것도 다 뭐냐면 외환죄입니다. 바로 북한에서 이제 왕지해산이라는 간첩단에게 지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내렸냐 하면 2012년도 총선 대선에서 이렇게 전략 전술을 만들어서 승리하라고. 어떻게 한 첫째, 민노당 5석이잖아요. 민노당 가지고는 안 되니까 민노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합진보정당이라 그러는데 그게 나중에 현실적으로 보면 통합진보당인 걸 창당하라고. 민노당에서 통합진보당으로 확장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졌으면 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해라 하고 이제 지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연대했죠. 통합진보당이 12월 13일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민주통합당이 이제 또 재편된 게 12월 16일 3일 상간에 딱 한 후에 기다리고 있다가 총선 바로 한 달 전에 국회 식당에서 조촐하게 종북들이 모인 가운데 뭘 했냐? 야권연대 결성식을 하고 바로 해서 어떻게 됐냐? 통진당이 대승을 거뒀어요. 국회의원 13석, 이석기를 포함해서 13석, 국민 지지율 10.3%, 득표율 220만 표 얻었습니다. 10.3% 얻었다고요. 민주당, 문재인을 앞세운 민주당이 그 다음에 새누리당, 박근혜를 앞둔 새누리당하고 막상 막하였어요. 사실은 민주당이 더 이길 것 같았어. 그런데 여기다가 10.3%까지 보태버리면 어떻게 돼요? 12월 달에 대선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석기하고 문재인의 공동정부가 되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인 주도자는 누구냐면 이석기예요. 그런 것이 2012년 바로 대선에서 있었던 그 모든 프로세스인데 그 프로세스가 누가 짰느냐 하니까 북한에서 짠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통령 선거가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운전대를 다 바꾸는 건데 그 운전대를 바꾸는 그 중차대한 대한민국의 문제가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면 이보다 더 위험한 외환죄가 어딨냐고요. 그런데 지금 평양에 있는 드론 하나 가지고 지금 외환죄를 덮으시려고요? 지금까지 그들이 북한과 남한 내에 있는 종북 세력들이 연합된 대한민국을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는 그 시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이야기도 안 하고 말이에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답답해서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책을 써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출판을 한 달 전에 했습니다. 하고 또 미국에 특강 갔다 오고 이제 하면서 이게 많이 역공을 취하라. 이제는 우리가 내란죄가 아니다, 외환죄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항변할 게 아니고 그 에너지를 그들이 내란죄고 그들이 외환 세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다 에너지를 쓰라고 집중적으로 역프레임을 걸으라고 했더니 이제 그런 일들이 거다가 김현지 사건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상당히 지금 많이 전략적으로 상당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우파 세력들이.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걸 제대로 할 줄 아는, 그래야 앞으로 전투가 유리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랬는데 통진당 내분 사태 때문에 겨우 이제 무산이 됐던 사례. 이것도 외환죄, 충분한 외환죄 사례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재명과 직접 연결된 의혹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뭐 대장동, 백현동, 법카, 그다음에 뭐 선거법 위반 뭐 등등등 또 하다가 형수 욕설 사건 막 이런 거를 따지는데 참 답답해. 저는 지난 대선 때도 뭐 이렇게 뭐 그냥 묵묵히 지켜봤습니다만은 그 김문수 후보가 보니까 분명히 지금 본인은 좌익운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알고 있잖아요. 이 종북 세력의 위험성을. 옛날에 그 신문에도 주사파가 장악한 대한민국이라는 글을 써가 센세이션을 불리기 일으킨 적도 있거든요. 그건 주사파를 잘 알잖아요. 그럼 주사파의 위험이 부도덕한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아니면 체제를 바꾸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 체제를 바꾸는 위험성이 있다고 국민들한테 유권자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알리고 맨날 백현동 사태, 대장동 사태, 그 다음에 법카 사태, 형수 욕설 사건, 이런 사람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답답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또 그러면 김문수 지사만 그러냐? 아마 당내 여러 가지 역학관계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선거 때 또 혹시나 너무 이제 그런 걸 하면은 색깔론으로 역프레임 걸기 이제 당할까봐 그랬다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데 그 이후에 하는 행동을 보면 모두 다가 그래요. 부도덕하고 불법적이고 이런 것만 하지 체제 넘어가는 데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위험한 건 그 부분입니다. 그 포인트가 그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위험한 거는 북한에 800만 달러 쌍방울 자금을 통해서 800만 달러를 준 건데 2018년에서 19년 상간에 이거 이제 넘어간 건데요. 근데 뭐 때문에 줬냐? 그랬더니 뭐 스마트팜 뭐 설치 비용으로 준다. 그다음에 또 이재명 그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다 이랬는데 방북 비용? 근데 방북 비용으로 왜 그래 들어? 그래서 왜 줬어? 방북해서 뭘 논의하려고? 이 문제가 지금 해명이 안 된 것입니다. 왜 방북을 왜 하려고 했는지, 방북해서 무엇을 논의하려고 했는지 이게 해명이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800만 달러는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 문제도 뭐냐 하면 외환죄 사례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외환죄 문제는 충북 동지회라는 간첩단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21년도 7월 달에 국정원에서 적발된 사건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 다 주모자들이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때 그 충북 동지회가 2020년도,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북 송금한 바로 다음 해죠. 2020년도면 7월 달에 바로 충북 동지회라는 간첩단이 북한에 있는 공작기관인 문화교류국에다 통지문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진보 개혁 세력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본사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도와달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한 달 지난 뒤에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되자면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다고 본다. 당선되면 회사라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국정원 다닐 때도 항상 말할 때 회사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회사에서 바라는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아직 결론이 어려운 만큼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둘 간의 이 어떤 간첩단하고 북한의 어떤 공작기관에 논의된 내용은 뭐냐면 지금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하고 지금 대통령 후보를 둘러싸고 지금 논의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대통령 후보의 문제니까 이거는 외환죄에 해당돼요, 안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것들을 왜 이야기 안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평양에 드론 하나 떨어진 걸 가지고 윤 대통령한테 내 외환죄를 덮어씌우는,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벗기는 것은 바로 한 방 치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외환죄 혐의가 있는 이 행한 일들을 모르냐? 그거를 끝없이 공격하면 바로 이게 놓고 막 그냥 하던 것들이 쓱 놓게 돼요. 왜? 자기들의 약점이 다 국민들 앞에 드러나니까. 왜 그런 것들을 하느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와 같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지금 이미 입법부 장악당했죠. 행정부 장악당했죠. 사법부도 이제는 특별재판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한다 그러지, 상권 분립은 이제 갈갈이 다 지금 파괴되고, 그러다가 노동계도 노동계는 민노총에 의해서 교육계 다 장악당했지.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만 장악하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때는 미국이 도와줘도 안 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현재 이 상태로 가만히 그냥 유튜브 강의 듣고 그냥 내 일상생활 하면 그다음부터는 희망이 없어요. 이제는요, 공산화의 구능선을 넘은 게 아니고 이제는 공산화의 길에 들어서서 고속도로로 톨게이트로 이미 진입했다고 봅니다. 단지 지금은 이거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는 정상적 방법으로는 안 돼. 지금 미국도 그러는 거야. 왜 한국에서 안 일어나냐?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많이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 권력이 일단은 만들어져야지 도와줄 수 있지. 그냥 가만히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미국이 어떻게 도와주냐 이거예요. 그러면 설사 도와줬다 한들 다음에 또 뺏길 텐데.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어떻게 이기고 우리 스스로 일어나고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뭔가 단단한 각오와 전략 전술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똑같이 또 집회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유지되려면 자유민주주의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각성 없이는 안 됩니다. 왜? 선거를 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지금 있잖아요. 그나마 트럼프 정부라는 지금 세계를 신냉전 질서로 자유민주주의냐, 그 다음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어떤 구공산 질서냐, 이렇게 재편되는 과정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강력하게 관세나 뭐나 이런 걸 통해 간섭을 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관용스러워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런 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그때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 국민들을 여하히 깨우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행스러운 것은 2030 세대들이 벌써 대통령 탄핵 과정을 통해서 막 깨어나고 있어요. 교회도 지금 많이 깨어나고 있는 듯해요. 그런데 이 깨어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냥 윤 대통령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그것도 한몫은 했지만은 진짜는 뭐냐면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을 보면 알아요. 체제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들을 깨어나게 한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체제 전쟁 중이다, 대한민국이 공산으로 간다, 중국이 잡혀먹는다, 북한에 의해서 종북 세력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가면 내가 살아야 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바로 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각성하고 운동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지금 미몽에 아직 못 깨어나는 국민들을 깨우려면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체제 위기를 알려줘야 되는 거야.
사상 문제를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요.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요. 사상은 겁이 나니까 좌파들한테 공격당할까 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당이 지금 벌써 막 얼마나 전투적으로 잘 싸우고 있습니까? 물론 일부지만은. 그런데 그 보면은 그렇게 해주니까 뭐냐면 이제 뭔가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럴 때 우리가 국민들을 이제 2030 세대도 아직은요, 뭐 때문에 내가 나오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하려면은 체계적인 사상교육, 그 다음에 체제전쟁에 대한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막 혼미한 상태인데 우리는 두 개의 체제 줄다리기로 개념으로 이해를 시켜주면 돼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공산체제로 갈 것이냐, 체제전쟁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시켜주는 그런 어떤 방식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체제전 위기인데 알겠는데 내가 뭐 할 게 뭐 있어, 나는 말이야 그런 거 잘 몰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아요. 교회가 특히 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정교분리 프레임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더 북한이 평양의 예루살렘이다 하던 나라가 공산화되면서 결국은 교회가 2,000교회 이상 되던 게 하나도 없이 싹 멸절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북한에서 공산되는 과정, 또 53년 6.25 전쟁, 아니 1950년 6.25 전쟁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의 학살이 얼마나 많았어요. 교회도 사라지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문제고 나의 생존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가만히 있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는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고 교회를 그저 파괴되는 것을 방치하는 반기독교적인 행위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목회자들도 이러한 어떤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을 깨워야 돼요. 이제 국민들을 안 깨우면 안 돼. 말하자면 우리가 광화문이나 여의도나 뭐 전국에 이제 시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끼리만 모이는 것과는 안 된다고요. 이제는 거기서 시위하는 거로 그냥 뭔가 그 사람들이 겁을 먹고 그냥 도망간다면요, 그것만 하면 되죠. 지금까지 8년 동안 그렇게 시위했는데 안 됐으면은 방법을 바꿔야 된다. 시위를 하는 거는 중요해요.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위를 하는 이 사람들이 각성이 돼 가지고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전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8년 동안. 그때 뭘 전파할 건지 그냥 이렇게 혼미한 상태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을 깨우는 운동을 안 하면 안 되는데, 바로 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떻게 깨우면 되는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사상전을 정확히 알고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국민들한테 전파하는 것이 이제 비결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유일보 논설, 그 전에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재명 세력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실체가,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 당을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은 바로 종북적 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반체제 세력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민주당의 그 문제, 바로 사상 문제를 바로 집중적으로 타격을 가해야 된다. 그래서 이 논설에 그랬어요. 민주당의 정체성 문제는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다. 한번 터지면 민주당은 회복 불가능하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통진당 그때 2012년도 총선 때 국민 지지율 얼마나 얻었다고요? 10.3%. 그런데 다음 달, 총선 다음 달에 그 통진당 내분 사태가 되면서 언론에 의해 가지고 계속 통진당 내부가 종북 세력의 문제가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지면서 2, 3개월 만에 얼마로 지지율이 폭락을 했냐면 2, 3%로 떨어졌어요. 2, 3%로. 그리고 그때 이후 지금까지 회복이 안 돼.
지금 통진당이 해산된 후에 지금 다시 후신이 정당이 있는데 진보당이잖아요. 진보당 여론조사하면요 1%밖에 안 나와. 아직 회복 안 돼요. 이미 한 번 국민 머릿속에 저 새끼들의 중심이 종북 세력이네 그래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종북 세력이 좋아가지고 찍은 게 아니라고요. 몰라서 속아서 그런 거니까. 우리는 그 실체를 알리는 그 문제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너무나 잘 속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체를 안 알리고 그들은 뭐라 그래요? 민주다, 그 다음에 진보다, 평화다, 인권이다, 환경이다, 복지다, 온갖 미사 여구를 다 동원해서 대중들을 속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각자 플레이를 하면 안 됩니다. 가장 그들의 실체를 알리는 간단, 명료, 단순, 명쾌한 논리를, 스토리를 구성해서 대중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사실은 5,200만 국민이 모두가 다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우파 진영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파하는 게, 이 사람은 A라는 논리로, 이 사람은 B라는 논리로 다 각자 하면 효과가 없어요. 모두가 똑같은 내용을 다 탑재를 하고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여줘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거는 사상전이기 때문에요, 무력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이론은 전략전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상전의 승리 비결을 결국은 크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사상전쟁, 체제전쟁이다. 공산주의로 체제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느냐의 전쟁이다. 적은 누구인가? 종북 반대한민국 세력이다. 전쟁의 목표는 뭐냐? 전략 전술은 뭔가? 그들의 전략 전술은 무엇이고? 내란 프레임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도 바로 역공을 취해가지고 그들의 전략 전술을 무력화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상에 대한, 그들에 대한 명확한 실체를 모르는 사람이 속만 끓이면서 막 그냥 하면 할수록 부작용 납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제가 이 쓴 책은 체제전쟁 마스터 플랜은 이제 바로 이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 역전승을 거둘 수 있는 바로 전략전술 이야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수적으로 탑재를 하고 익히고 하면 댓글로도 연설로도 설교로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전략 전술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들을 역공을 취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것 같지만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는 징조고, 또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이 저렇게 활개를 치지만 저것은 곧 망할 징조입니다. 왜? 지금까지는 국민들에게 쏘여왔는데 이제는 정권을 잡고서 100일 하에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우리가 그들에 대한 전략 전술과 대응 전략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이 책과 전략 전술을 다 탑재만 한다면, 집체 교육을 논산훈련소에서 집체 훈련을 한 것과 똑같이 이 전쟁의 포인트가 어딘지,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 다 알게 되면 그들은 국민들 앞에 다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바로 그들은 이제 무너지는 날이 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세계가 탈냉전 질서가 아니고 다시 냉전 질서로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문제는 한국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문제이고 전 세계의 문제예요. 이제 공산주의가 다시 죽었는 줄 알았더니, 1990년도 이후에 공산주의는 사라진 줄 알았더니 전혀 사라지지 않고 더 교만한 형태로 변종 공산주의가 되어가지고 미국을 타격하고 지금 전 세계를 타격하고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부터 미국 기독교인들부터 모두 다가 알고 있어요. 이제는 100일 하에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들의 실체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깨우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의 이 성공 모델을
미국과 유럽이나 전 세계 공산주의에 의해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세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백신을 전파할 수 있다. 이제 교회도요, 바로 변종 공산주의를 막는 백신이 장착되지 않는 기독교는요, 소용없습니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노력을 기울이고 이제는 행동, 근데 행동한테 그냥 행동이 아니고 이 책을 전파하시고 이 논리를 전파하시고 이 강의 테이프를 전파하시는 것이 곧 뭐냐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전술에 따른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강의는 이제 끝내고요. 잠시 하나 소개해 드릴 말씀은 이 책이 이제 출간이 됐는데 이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페이지 수는 208페이지고요. 굉장히 크게 노인들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큰 글씨로 칼라로 파워포인트도 한 40개 정도가 이렇게 삽입을 했으니까 잘 읽혀집니다. 빠른 사람들은 한 2시간 만에 다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종이책만 해서는 안 되겠다. 교민들 이번에 이제 워싱턴에 가보니까 교민들도 좀 읽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논의해본 결과 전자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교보문고, 교보 이북하고 뭐 네이버, 구글 다음에서도 이거를 구입할 수 있는 이제 교보문고로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방법을 찾아서 이제 곧 거기에도 이제 올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 교민들도 이렇게 이제 책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직접 이제 단체로 구매하실 분은 출판사 도서출판대추나무로 연락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이렇게 전국에 대한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자신 있게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